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오늘 인천지방법원 민사부에서는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노조 간부 180명을 상대로 낸 2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애초 이 소송은 현대제철이 당진과 순천 공장에 불법 파견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 측에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회사 측은 불법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1차와 2차에 걸쳐 2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겁니다. 노동자들은 이제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배상해야 할 텐데요. 불법은 먼저 회사가 저질렀지만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쌍용차 대규모 구조조정 당시 노조가 파업을 했다가 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이 돈이 작지만 여러분의 싸움을 응원합니다 라고 써서 4만 7천 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보낸 이름 없는 시민들의 마음이 지금의 노란봉투법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생존이 걸린 파업, 기업의 손해회복, 이 두 가지 대립하는 가치 속에서 누군가는 권리를, 누군가는 생존을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 함께 버텨보자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판결이 참 씁쓸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정치 한판 이슈책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6월 24일 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사적으로 관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로 폐차를 시키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기명 여수시장의 비서실장이 별다른 해명 없이 또다시 휴가를 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 비서실장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 동안 휴가를 냈으나 개인 사정을 이유로 또다시 사흘 동안 휴가를 떠났습니다. 예. 관용차 사적 사용과 거짓 해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예. 김 실장은 지난달 12일 아침 8시쯤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거짓 해명에 이어 배차 신청 조작과 늑장 보고 등의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여수시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예. 특히 김 실장은 해당 부서 직원 한 20여 명이 공동으로 써야 할 단 한 대의 관용차를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혼자 사용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주로 정기명 시장이 찾는 업무 현장이나 행사장을 쫓아다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민원 처리 담당 직원 A씨를 마치 개인 수행 비서처럼 부르면서 관용차 운전까지 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서실장이요?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대부분 관용차 배차 신청은 A씨가 전담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원은 SNS를 통해서 여수시가 이 중대한 사안을 한 달가량 철저히 함구하고 은폐하다가 언론 보도로 들통이 났는데 정기명 시장은 사태 심각성을 알고도 해명과 재발 방지 그런 대책이 없이 일본으로 훌쩍 떠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을 소상히 알리고 관련자 징계, 시장 입장 표명, 공개 해명 등 즉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말도 들려요. 네, 맞습니다. 여수시 감사실은 지난 19일 여수 경찰서로부터 수사 협조 의뢰 공문을 통보받았다고 하는데요. 감사실은 김 비서실장이 몰다 사고를 당한 공용 차량 출입 기록 내역과 배차 신청 내역 등의 자료를 조만간 경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예. 경찰의 이번 조사는 국민신문고로부터 이관받은 고발장을 토대로 김 실장에 대한 조사, 즉 입건 전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경찰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 방향을 잡고 시청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을 한 뒤에 수사 개시 통보를 낼 예정입니다. 예.
또 김 실장은 부하 직원에게 관용 차량을 운전하게 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혹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추가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여수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촉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주철현 조계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여수산단 산별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를 즉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 관련 과징금과 징벌적 행정조치 재검토, 또 석유화학 고부가가 지정한 국가주도의 산업재편 대책 마련 등도 건의를 했는데요. 의원들은 여수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중추였지만 최근 주요 생산업체가 가동을 중단하고 수출과 고용이 급감하면서 지역 경제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를 했는데요. 예. 그런데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량적인 그런 기준 충족만을 고집을 하면서 여수의 절박함과 고용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 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 등 그런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년이나 계약 만료, 또 다른 사업장 전근 등 수치로 증명되지 않는 고용 위기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남 지역 기초학력 미도달 중학생 숫자가 21명에서 400여 명으로 급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러다가 수포자가 나올 상황이 아주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수학 포기자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단 예. 제가 말씀드리자면 전남도교육청은 매년 기초학력 진단검사, 문해력, 수해력 진단검사, 또 경계성 지능 및 읽기 곤란 학생 심층 진단검사 등을 거쳐서 연말쯤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검사 결과를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경우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교과학습 진단검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실시를 합니다. 예. 2021년부터 23년까지 초등 3학년부터 6학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경우에 2021년은 15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2년은 254명으로 늘었다가 2023년에는 198명으로 증가와 감소를 계속 반복해 왔는데요. 예. 이게 코로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이 무려 24배나 증가를 했더라고요. 예. 2021년 도내 중학생 45,809명 가운데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은 21명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런데 22년에는 43,641명의 총 학생 가운데 221명, 0.51%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에는 44,810명 중 무려 496명으로 1.11%까지, 즉 10명 중에 1명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된 거죠. 예. 그리고 2021년부터 2022년 진단 자료가 없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그 2023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 15,728명 가운데 334명으로 2.12%에 달했습니다. 10명 중에 2명 이상의 기초학력이 도달하지 안 됐다는 거죠. 예. 이런 결과를 어디에서 원인을 좀 찾아야 할까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상급 학교로 진급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등에 따른 원격 수업 등으로 수업 결손이 누적됐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과거 진단 도구와 비교해 무상의 내용과 수준이 예전보다 더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최근 3년 사이 이렇게 급증했다고 하니까 심각한 사안으로 좀 보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슈체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웅천 해수욕장 모래사장의 웅덩이가입니다. 웅덩이가? 네. 여름입니다. 지역에도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해수욕장 개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웅천 해수욕장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수 이제 보도자료 나온 게 7월 5일부터 지역 9개의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위해서 한창 준비 중이다. 이런 또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전남 지역 해수욕장에서는 여수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피서객들을 맞이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중에 여수 웅천 해수욕장은 좀 모래가 부드러워서 아이와 함께 모래놀이를 하러 오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도심 속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만큼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많은 곳인데요. 예. 지난 주말에 이 웅천 해수욕장 모래사장 정비가 며칠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오. 이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들은 포크레인으로 모래를 퍼담아서 모래가 없는 곳으로 옮기는 그 작업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인공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네. 이런 작업들을 좀 꾸준히 해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 구덩이는 그대로 있는 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인식되어 있는 만큼 또 이게 불안하게 끝난 공사라서 저희에게 민원을 주셨는데요. 이분 이야기 먼저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전부 웅덩이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애들 다치기 절만해요 지금. 전부 다시 설치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너무 경사가 돼가지고 애들 빠져버리면 못 나와요. 저것들은 이런 전부 웅덩이가 돼가고 있어요. 잘못됐죠. 이게 잘못돼 있어요. 둥근 들어가요. 요건 아무것도 아니고 푹 들어가고 또 푹 들어가고 저거. 여기가 웅덩이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폭군을 파버리니까 그래. 어제, 그제, 그제 3일간 여기서 모래 작업을 했어요. 여기서 모래를 꺼다가 쌓아가지고 저쪽으로 밀고 갔어요. 저희가 전부 다 유실이 됐어. 그거를 채운다고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작업을 해요. 근데 작년에는 저쪽에다 채워가지고 작년에 해수욕장 개장했을 때도 잘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왔다 갔다 했고, 근데 작년 봄에도 했고 가을에도 두 차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유실이 돼버렸어 지금. 그리고 언덕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저기. 저기도 얘들은 못 들어가게 해야 돼. 위험해요. 들어가다 보면 푹 빠져버려 이제. 시에서 아직 경각심을 못 갖는 것 같아. 이렇게 공사를 하면 되겠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라. 마무리를 다 해주고 가야지. 관리 감독 잘못한 거예요 지금. 네, 요트 체험장 쪽에 여전히 유실이 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웅덩이가 생길 만큼 반대쪽에서 모래를 퍼내서 유실된 쪽으로 옮기고 나면 그 요트 체험장 쪽이 다시 또 유실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모래를 유실된 쪽의 모래를 채우기 위해 가져다가 썼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작업을 매년 해오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바닷물이 들어오면 모래 속에 웅덩이가 있어서 갑자기 물속으로 물론 지금 해수욕장 개장은 안 했지만 그럼에도 발 담그는 분들은 또 있잖아요. 네. 근데 들어가다가 푹 꺼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이렇게 모래가 유실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 웅천 해수욕장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고요. 어느 쪽으로 모래가 몰리고 있느냐를 지켜봤더니 장도로 가는 연도교 쪽으로 모래가 계속해서 밀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모래를 이 카약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옮겨서 지속적으로 평탄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요? 이 데크와 모래 사이를 메꾸지 못할 만큼 그 부분이 가파른 상태고 데크라는 것은 네. 그 모래사장 지나서 있는 걸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데크 말씀인 거죠? 그렇죠. 계단을 내려오면 나무로 된 데크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모래가 쭉 예. 바닥까지 펼쳐져 있는데 이 데크가 모래 사이를 메꾸지 못할 만큼 가팔라요. 그래서 한 부분은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또 이끼가 끼다 보니까 위험 표지판을 길게 둘러서 현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쪽 편은 지금 위험 표지판이 세워져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어제와 오늘 또 이틀간 또 해수욕장을 또 찾아가 봤어요. 예. 하루 만에 유실된 모래가 또 있어 보였고요. 가파른 부분은 고르지 않아서 발이 좀 여전히 푹푹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 의견을 들어봤는데 자연적으로 파도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구덩이가 원 상태로 되는 거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 나 여기서 몇 년 살았다 하시는 분도 있었고 예. 또 위험한 부분이 아직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위험선이 그냥 제 추측인데
이쪽 바닥이 푹 꺼져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가다가 깊어지는 데여서 그런 게 아닐까. 모래 작업하고 난 다음에 모래가 부드러워져서 그런지 좀 푹푹 꺼진다고. 뭐 시민보다도 일단은 이거 보니까 여기는 다시 좀 정리해 안 되나 요거 이렇게 무너지는 상태 아니에요. 너무 가파르니까 노약자들이나 어린애들한테는 조금 위험하다고 봐야죠. 자연적으로 물이 차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자기들이 다 알아서 돼요. 우리가 몇 번 봤어요. 파도가 찰랑찰랑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다 골라져요. 네, 마지막 분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 지나면은 고르게 평탄화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대로 두면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또 반응 주셨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또 진짜인가 아닌가 이걸 또 시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뭐 현재 그 해안가 모래사장이 사실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매해 이런 모래 그 평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매해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1년에 보통 한 2번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웅천해수욕장처럼 민공해수욕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해수욕장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웅천뿐만 아니라 만성리 해수욕장의 경우도 모래사장이 급속하게 조금 유실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면서 다시 쌓여야 하는 그런 모래인데 주변의 개발 때문에 이런 물의 흐름이 달라지면서 모래사장이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비를 들여서 지속적으로 모래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말씀드렸다시피 웅천해수욕장은 인공해수욕장인 만큼 이게 더 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문제가 사실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지적되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1년에 조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 84억 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개장 1년이 지난 이후에 데크 아래가 다 드러널 정도로 유실이 너무 심각해서 이거 물 먹는 하마다. 이거 꼭 이렇게 조성이 계속 유지돼야 되느냐 이런 그러니까 비난도 물이라는 게 컸어요. 같은 세비를 그렇죠. 먹는 하마다. 네. 그렇게 이제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서 물속에 잠재라는 것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데크 보호를 위해서도 계속 모래를 깔아줘야 되는데 시 입장에서는 유실보다는 현재 한 군데로 지금 몰리는 현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모래가? 네, 이걸 잘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여수시 해양정책과 이지훈 주무관입니다. 일단은 해수욕장 모래 정비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웅천이랑 망선리는 끝났고 현재 장등 해수욕장 하고 있습니다. 7월 5일까지는 9개소 전부 다 정비 완료할 예정이고요. 웅천에는 엉덩이 같은 거를 메꿔놨는데 이게 메꿔놓은 게 이렇게 한 번 메꿔놓으면은 모래를 쌓아놓으면 바로 굳어지는 게 아니고 한 며칠이 있어야지 이게 굳어져가지고 이제 웅덩이가 사라지거든요. 이제 저희가 웅천 해수욕장 하면서 그 구덩이를 채워놨는데 이제 이용객들이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나중에 한 번 더 정비할 예정입니다. 네, 시에도 이런 시민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갔나 봅니다. 네. 한 번 더 점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시의 입장 좀 들어봤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매해 이런 같은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그렇죠. 올 겁니다. 네. 지자체에서도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최대한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개장 전에 정비가 진행되는 지금과 또 폐장 후에 안전사고가 참 많이 난다고 하죠. 네네. 그래서 이용객 분들도 개장 전후에 또 폐장한 후에 잘 좀 유의해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 이슈책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함께해 주셨고요. 특별 게스트 한 분과 함께할 텐데요. 김형석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님 함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 고정 패널인 서동용 의원님, 스튜디오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또 뵙는데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제가 이번 학기 순천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교수님, 예. 예. 수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학생들 시험 보고 얼마 전에 시험 보는 거 이제 쩔쩔매는 모습 보니까 네. 옛날 생각나고 그랬고요. 이제 지금은 시험 채점하고 그다음에 최종 성적 처리하고 그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성적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연락 오고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 예전에도 있더라고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김영석 위원장님은 저희 라디오 전망대 첫 출연이신데, 예, 처음입니다. 영광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순천고등학교 33회고요. 우리 서동영 의원님은 제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게 많이 이제 부담이 되는데 한번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이 선후배 사이셨군요. 예, 그래도 오늘 열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주로 통일부에 몸담아 오셨고 2016년 통일부 차관도 역임하셨었는데 네, 네. 지금 맡고 계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직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천하람 지금 의원이 갑작스럽게 이제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순천에서 보면 과거에 이정현 의원이 보수 정당에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침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 통일부 차관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저보고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권유가 있었고 작년에 이제 발을 디뎠습니다. 조기 대선 기간에는 어떤 역할을 좀 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그 뺄셈보다는 이제 덧셈의 정치이고 그리고 또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이념 쪽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제도적인 차이에서 이제 지역의 그런 그 편향된 이제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이제 지지도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특정 정당 후보를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비록 이제 민주당이 이제 우세인 이 지역에서도 이런 그 보수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걸 이제 계속 그 각인시켜준다 그럴까요? 우리 지역 사회에도 있지만 예. 중앙에 대해서 이제 호남을 포기하지 마라. 이제 정권이라는 게 특정 정당만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건 있지만 여론 좀 어땠습니까? 그래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예, 그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썩 그 기대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이쯤 좀 인사는 정리하도록 하고 바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동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틀 전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고 이러다 3차 세계대전 나는 게 아닌가 우려를 했었는데 지난 밤사이 이란이 카타르 미군으로 보복 공격을 했지만 큰 피해는 없이 막아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또 했습니다. 지금 이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사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셨고 지금은 또 보세요. 서동용 의원님. 예, 우리는 뭐 중동산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동발 석유 공급 차질이 생기면 그 유가가 상승하게 될 거고 운임료도 상승하게 될 거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들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것들은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고 예.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야기됐던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였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무역과 물류 등 한국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들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고 여기에다가 이번 그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핵
지역과 관련한 그 논점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반도 안보 리스크와도 또 연계해서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이 전쟁들이 계속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타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전반적인 우리 그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도 다행히, 예. 우리 지역 산업에는 최악의 상황은 좀 피했다고 봐야 할까요, 의원님? 근데 우리 지역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 산업이에요. 석유화학. 석유화학 산업은 이미 중국과 중동 등의 과잉 생산, 일로 인한 그 공급 과잉, 그리고 수요 부진, 환경 규제의 강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글로벌 예. 경기 둔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그 수익성이 약화돼서 어려운 지점에 있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석유화학 산업을 분리하는 입장에서 중동에서 그 정세가 불안하다고 하는 건 우리 지역사회의 그 산업에 미칠 영향들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지요. 예.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전반적인 또 운임료도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출 산업, 수입 산업 자체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철강 산업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예. 다행히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돼서는 다행이긴 한데요. 앞으로 이와 같은 중동발 정세 불안정이 또 어떤 행태로 올지를 모르는 거니까요. 그에 대비하는 뭐 좀 종합적인 계획들이 좀 수립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장께서는 전 통일부 차관이시면서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또 북한학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이란 휴전 움직임이 뭐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앞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북한이 미국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번 중동 사태가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 또는 우리나라 그 안보 문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뭐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예. 부정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게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돼서 예. 이스라엘이 이제 선제 공습을 했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힘을 보태서 이제 소위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한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핵 개발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했지만 그게 바로 북한에 대한 공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의 그 협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북한이 예. 움츠려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차하면 저런 식으로 공습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 공습하는 것은 이란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상황이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을 했고 그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란과처럼 미국이 직접적인 공습을 쉽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북한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직될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좀 그 개방의 길로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게 조금은 이제 주춤하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동 사태는 이쯤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중앙당 판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지난주 3선의 송원석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색깔이 없지만 친윤계로 평가되고 있는 송 원내대표를 두고 한나라당 정호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은 변하기 좀 어렵겠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님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개혁과 변화의 의지 얼마큼 있다고 보세요? 지금 지난번 이제 그 김문수 후보께서도 이제 대선 기간 중에 국민의힘이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작년 12월에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어느 누가 그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그리고 기존 상태로 가야 되겠다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뭔가 쇄신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어느 누가 이견이 있을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다만 누가 하느냐라는 건데 이제 그걸 지금 현재 특별하게 외부에서 와서 소위 그 혁신위원회 구성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외부에서 와서 이걸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구심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된 송원석 의원이 일단은 혁신위도 하고 변화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정기국회 전에 뭐 전당대회도 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서 변화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우리 저 지역 주민들께서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송원석 그 당대표하고는 제가 차관 시절에 같이 차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 출신이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그 이제 정치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 어떤 성향?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자리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충 그냥 그 상황 모면하고 겉모술수하는 이제 그런 이제 스타일은 아니라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예. 또 같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이제 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국민적인 그런 그 냉혹한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제 변화 없으면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개혁을 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개혁과 변화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지난 비상계엄 그게 이제 하룻밤 불장난 같은 비상계엄이었는데요. 그 이후 윤석열은 물론이고 이걸 대하는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태도가 과연 정상 정당으로서의 모습이었냐에 대해서 국민들 뚜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계엄 반대, 탄핵 찬성, 그다음에 윤석열과의 절연을 선택을 했다면 국민의힘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 줄곧 그러지 않았고 그다음에 대선 국면에서 후보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새롭게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송원석 그 원내대표도 어쨌든 친윤 성향으로 분류되던 분이고 그 비상계엄 날부터 해서 그 이후에 그분이 해오시던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도 그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갈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분명한 계엄 반대, 탄핵 찬성, 윤석열과의 절연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그 흐름을 보여주셔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적어도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김영석 위원장님? 일단은 뭐 탄핵 부분은 이미 뭐 헌법재판소에서 끝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 그런 이제 국민적인 심판을 받기 때문에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 저 내부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서 좀 곤란하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 이거 가지고 이미 끝난 건데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 이제 당대표의 그런 선출 문제와 많이 연관돼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전 국민적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끝났다. 지금 상황에서 뭐 이미 탄핵 반대 당론은 무효화됐다라고 보고 계시는 이미 끝났죠. 국민적인 심판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 뭐 그거는 이미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그 논란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뭐 당론으로까지 무효화해야 한다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 아닐까요?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7개 중인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그 구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그게 과연 변화했다라고 볼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이제 그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큰 숲을 보고 근본적인 그 체질 개선의 쪽에 이제 집중을 해야지 이게 내부적으로 서로 이렇게 논란 벌이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주장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금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상황은 끝났습니다만 당론 변경이나 당론 무효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과거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자기 반성을 하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선언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하는 예. 것 아니겠어요. 이제 상황 끝났으니까 그 이야기 그만하자라고 하는 건 그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저 사람들이 변해가는구나, 변했구나, 원래의 보수의 가치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줘야 되는 건데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아직은 많이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해서 그야말로 찐명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정 관계라는 게 정부의 쓴소리를 때로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 두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 의원님? 예, 예. 지금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첫 1년은 당이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해서 성공한 이재명 정부를 만들까. 이제 이런 게 당위적 구호일 수밖에 없고. 당위적 구호일 수밖에 구호, 예. 없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당의 최종 목표이고 지금 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거부하거나 반대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난 총선 이후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체제로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 또 당 투표에 참여하는 그 열성 그 당원들이 대부분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들의 투표 성향에 많이 기대해야 되는 당대표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이 그분들 듣기에 좋은 이야기 그분들이 듣기 좋아할 이야기를 하는 건 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청래 이재명으로 박찬대로 대표되는 이 두 사람의 출마와 예. 그들의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는데 예. 다만 지금 그 두 분이 뭘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뭘 할 것인가를 예. 제시해 줘야 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제시는 없고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밀도를 강조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 시간들을 좀 할애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당원들이.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어떤 역할을 할 구체적으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비전들을 좀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그 당대표 선거가 돼야 하는 거다. 이런 예. 말은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돼서 내일까지 이어질 겁니다. 불법 정치자금 논란,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논란, 또 자녀 유학자금 출처 논란 등에 휘말린 김 후보자의 청문회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서동용 의원님. 일단 이번이 이제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검증을 임명권자가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부터요. 그 인사권자가 검증을 통해서 지명을 하면 예. 국회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도덕성에 대한 부분들은 임명권자의 인사검증을 신뢰하고 그 부분은 놔두고 예. 업무 능력과 업무 적합성 문제만을 국회에서 좀 그 검증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쭉 있었는데 그게 제도화되지 못하고 지금도 십수년 전에 거래 내역 아이를 학교를 어떻게 보내느냐 주민등록을 어떻게 옮기느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계속 좀 싸우고 있는 거지요. 도덕성도 근데 검증은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도덕성을요. 예. 검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사권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증을 해서 그걸 내부 보고로 국회에 전달을 해주면 국회가 특별히 문제 없으면 그거는 놔두고 업무 능력 중심으로 보자라고 하는 취지였던 거거든요. 근데 예. 이제 여전히 예전에 동거래, 예전에 주민등록 옮긴 거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비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그 문제 제기가 지나치게 과하기도 하고 설명을 해도 잘 안 먹어주니까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면 현재 설명할 건 설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 이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상대는
그 상대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국민이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었으면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번 김민석 후보자의 그 일련의 과정들을 좀 보면 예컨대 뭐 늘 이제 김민석 후보자하고 생각이 같은 걸로 보여주는 특정 유튜브 채널에 가서 정치검사들이 다 한 짓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거나 또 민주당이 그 의혹 자체를 방어하고 의혹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공격한다거나 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김민석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감성적 구호에 호소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거는 그 여야 간의 정치 싸움으로서는 그럴 수 있을 것이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의 측면에서는 결코 좀 현명한 방법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특히 재산 행사 과정에서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일부 이제 또 설명도 했어요. 근데 그 설명이 충분할지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니까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후의 과정들을 좀 짚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장님께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 인사청문회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도덕성 문제하고 이제 정책적인 능력 이 두 가지인데 이제 총리, 국무총리 그 다음에 이제 국무위원 정도 되면 그 두 가지를 다 겸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사자가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차원에서 본인이 정말 이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런 인성적 차원에서 자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 논란이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상하게 해명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에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정책적인 것보다는 그런 게 도덕적인 측면에 이제 많이 이제 치중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가 되는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문회도 덧셈의 정치를 반영한다면 더 정책적 검증 위주로 가야 하는 것이 덧셈의 정치이다. 그렇죠. 의혹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되면 뭐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조금 전에 서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소상하게 안 되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이 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만 집중되고 이상한 쪽으로 꼬이는 거죠. 실제 경험해 보면 문제제기 자체가 합리적이 않은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감각적이고 이런 것들을 툭툭툭툭 치고 들어가면 그 설명을 해도 설명이 잘 안 먹히고 또 설명을 별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를 키워가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좀 거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인사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자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건 여야 모두도 다 특히 또 언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일 또 남은 청문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검증이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 이슈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전주페이퍼라는 회사에서 지난해 6월 순천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인 만 19세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 박정현 군인데요. 현장 조사 결과 황화수소가 100ppm 이상 맥스치가 나왔는데도 개인의 질병으로 처리되면서 산재 처리가 아직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의 아픔을 넘어서 청년 노동자들의 잇따른 비극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한 30년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본 이제 국민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결정을 해야 될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판단을 유보하거나 미온적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저는 일단은 이제 그런 그 이제 고용노동부를 포함해서 산재 처리를 하는 기관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좀 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1년간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보니까 이게 사측에서는 황화수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맥스 형태로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본인들도 이게 멘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걸 좀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또 2명이 가야 되는데 1명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 혼자 보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거를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이 유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뭔가 좀 그 유족들의 아픔을 아우른다는 것, 그리고 공공기관이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을 이제 지키고 국민에 대해서 좀 지원하기 위한 건데 마치 규제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야, 어떻게 이걸 1년 동안 이렇게 산재 처리도 안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아직 이게 해결 안 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이제 고용노동부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의 그런 적극성의 부족이다. 그래서 지금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사측도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또 한번 진상 조사를 보고 이제 가닥을 이제 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서동용 의원님 이거 좀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작년 6월에 사고가 났고 거기에 대해서 유족들과 노동단체들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많은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첫째 황화수소에 대해서는 황화수소가 검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 결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6개월 내, 6개월 6개월. 돼.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쯤에 이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리고 부검을 해봤더니 그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이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당시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황화수소가 나왔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때 당시 기자회견장에 있었던 기자들 상당수도 황화수소가 검출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 이제 이거는 적극적으로 업주가 숨긴 거잖아요. 사람들을 속인 거고. 그래서 조금 더 강도 높은 조사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좀 생각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점을 통해서 이 우리 박정현 군 좀 억울함 없도록 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네, 그러네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그리고 김영석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6월 24일 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